굿모닝. 네, 오늘도 비가 조금씩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네요. 네. 제가 이렇게 가끔 오면 집 그냥 청소하는 게 일입니다. 바닥을 깨끗이 이끼 낀 거를 다 청소해 놨습니다. 캐나다 오면은 제일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네. 네, 이렇게 그 바베큐 그릴,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거가 한국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자, 오늘은 특설 무대에서 네, 그 다이닝 룸에 있는 의자를 밖으로 좀 빼왔습니다. 특설 무대에서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수준도 높고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도 이렇게 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뭐 그쪽으로 이렇게 훅 날아가서 사실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께서 예쁜 말투로 그 밑에 여러분 댓글을 그래서 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 돌아가면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수정도 해주셨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포트무디의 인구 제가 어제 한번 구글 들어가서 보니까 인구가 39,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39,000명. 도시, 시의 인구, 시티, 시의 인구가 39,000명.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초, 동의 인구는 8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시가 한 개의 도시, 시가 서울의 한 개 동만도 못한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뭐 미국의 우리 교포가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분이 시장에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기 뭐 포트모티 시장 해봐야 39,000명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조만간에 이제 우리 투표하잖아요. 선거하는데 그런 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시, 그런 시들이 미국 캐나다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 이야기도 어제 좀 그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캐나다의 재산세가 굉장히 높다.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요즘 뭐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2가구, 3가구 가진 사람, 2가구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금이 집과 관련되는 세금이 캐나다보다 훨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진율이라는 거,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런 폭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값이 조금 비싸고 재산세가 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질 거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오히려 캐나다 재산세가 좀 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이 계세요. 어제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좀 적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막상 여기서도 살아보면 인종차별이 꽤 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캐나다 사람, 뭐 다양한 인종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경험이 적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인종차별이 확실히 적은 거는 맞습니다. 한국이요? 캐나다보다 훨씬 인종차별 심합니다. 훨씬 심해요. 우리가 그 말투 막 이렇게 조선족들, 약간 어눌한 한국말 쓰는 사람,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오히려 그렇게 역차별이죠, 역차별. 근데 이제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렇게 좀 제3세계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죠. 있죠. 좀 심하죠.
사실 뭐 우리끼리 한국 사람끼리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환경, 그 집단, 동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차별을 많이 느끼게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개별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외국에 산다라는 거, 특히 그 이민을 와서 산다라는 거,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제 참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오쌤 사는 집은 참 좋네요. 멋있고 막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 집이 꽤 큽니다. 3층이고 뭐 아이가 꽤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집의 집값이 강남의 압구정동 32평 아파트 값보다 훨씬 쌉니다. 도곡동 그쪽 우리나라의 그 핫한 지역, 그런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값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그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뭐 양평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또는 뭐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요, 조금 멀리 가서 이렇게 전원주택 보면 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너무 멋있다, 외국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제가 아는 이제 친구들도 그 전원주택 생활 했었던 친구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 이렇게 가보면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불편하잖아요. 많이. 그죠? 불편한 게 많이 있죠. 특히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출퇴근하기도 거리도 조금 멀고, 물론 들어가면, 근데 사실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는 공간 아닌가요? 그죠? 잠자는 공간인데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잠자리가 편해도 그건 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원주택 같은 거 가보세요. 가보면 처음에는 재밌죠. 뭐 풀도 뽑고, 그죠? 뭐 하여간 뭐 낙엽도 쓸고 눈 오면 눈도 쓸고 재밌지만, 그 조금 지나면 내가 전원주택 관리인인가 싶잖아요, 그죠? 가서 맨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그 전원주택이 참 좋은 거고요. 그거는 그 사람 여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겉모습은 이렇게 쾌적하고 화려하고 뭐 그러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직장은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의 길이 안 막힐 때가 또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는 길이 막히니까 1시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있는 쪽, 그 근무지로부터 가까운 데 있는 쪽 집값이 비싼 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오면은요, 막상 살아보세요. 제가 어제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감옥이라고. 여기서 뭐예요? 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전원주택에 살아보세요.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을 무시한다고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 한참 일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서울에서도 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쌍문동에 한 1년 살아봤는데, 쌍문동도 서울에 이제 약간 외곽에, 서울의 거의 끝이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모임 같은 게 서울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종로 쪽 이런 데서 보이잖아요. 한번 나오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전원주택은 오죽해 하겠어요? 한번 틀어박히면은 병원 가기도 힘들고 뭐 슈퍼마켓 가기도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한참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주변에 학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또 어떤 것을 얻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의 여건과 환경하고 그게 다 맞아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막 그 다운타운에 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희 이제 OSS 국제학교가 여기서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젊은이들이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한참 일을 하고 그러는 환경이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은 잠자는 공간이지 뭐 집에서 그렇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조금 그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옥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다운타운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살아도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음식점도,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가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 누구가 뭐 미국의 대저택에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좀 피식 웃습니다. 그거 껍데기가 저택이지 그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강남 기준으로 따지면 30평 아파트 값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여기만 해도 그래도 아주 싼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 동네가. 근데 여기서 30분만 또 조금 더 들어가도 집값이 이 동네에 한 60%? 7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서 다운타운 쪽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이즈라도 집값이 2배가 됩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자, 오늘은 해외에서 산다라는 거. 자, 해외에서 산다라는 게 뭔가? 외국에서 산다는,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시간 될 때 그냥 여유 있게 그냥 오성식이 한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민을 가야만, 무슨 영주권을 받아야만 또는 시민권을 받아야만 되는 건가? 이민을 꼭 가야 되나? 외국에서 살려면? 그런데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이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기는데 실제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캐나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캐나다 영주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영주권은 뭐예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영주권이 없으면 우리가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temporary. 그죠?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ETA, 전자비자죠. 그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6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한시적 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주를 하면서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영원히 거주할 권리 플러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캐나다 사람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캐나다 사람처럼 똑같이 병원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영주권자라고 하면 캐나다에 영원히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이제 영주권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캐나다에 이렇게 살면서 사는 목적이, 먼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 나는 거기 가서 내가 왜 살려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럼 아이들이 study permit, 공부할 목적으로 캐나다를 오는 거니까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는 학생 비자에 더불어서 부모가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자격으로 나는 캐나다에 살고 싶다. 그러면 아이가 학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럴 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면은 굳이 이민을 오지 않아도
여기서 이민이라고 해서 영주권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거주지를 캐나다로 완전히 옮겨서 캐나다에서 돈도 벌고 아기도 낳고, 뭐 아기 낳으면도 되지만 캐나다에서 난 정말 캐나다 사람처럼 영원히 살 확실한 목적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영주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캐나다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공부 비자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캐나다에 일하러 간다? 그럼 취업 비자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 캐나다의 집, 여러분 지금 소리 들려요? 따다다다다닥 하는 거? 이 빗방울 소리입니다. 약간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지 비가 약간 우박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박까지는 아닌데 약간 알갱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천장에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런 소리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하거든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캐나다에 직장을 받아서 오는 경우,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에서 내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데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은 미국에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 일하는 비자가 나와 있는 동안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영주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고 나는 거기서 돈도 벌어야 돼. 네, 그런 사람은 꼭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주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영주권 없어도 얼마든지 캐나다에, 미국에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의 ETA 비자, 그러니까 관광 비자를 가지고는 6개월 머물 수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머무를 것 같으면은 캐나다에 들어와서 6개월 살다가 한국에 가서 한 2, 3주 있다 다시 들어오면 또 6개월이잖아요. 물론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반복해갖고 10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캐나다에 사는 거지. 그쯤 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어디 가갖고 한 1, 2년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한테 영주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을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외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아이를 둔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되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의대 치대를 가려고 그러면은 영주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내 아이를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예외적으로 치대 같은 경우는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갈 수 있는 치대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취업 같은 거를 그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 사람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가 되면은 취직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영주권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면 아이는 자동으로 영주권자가 되니까요. 뭐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더러는 캐나다 같은 곳은 그 증여세가 없잖아요.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는 거에 대한 세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100만 불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내 아들 계좌로 그냥 이렇게 보내준다. 그럼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 근데 이제 한국은 아니죠. 한국은 그렇게 증여세가 꽤 되잖아요. 또 아니면 뭐 상속세? 누구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게 이제 상속세죠. 물려받는 거. 그 증여 상속세가 이제 캐나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영주권자가 되거나 시민권자가 되거나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신이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구어낸 재산들, 그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만든 재산들, 그런 건 전부 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옮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식한테 대물림을, 세금을 안 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한 120억? 뭐 그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증여세, 상속세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가 되려고 하고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반면에 동남아에서 그냥 이렇게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고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아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태국도 그렇고 거기에서 계속 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영주권자 아니잖아요. 영주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필리핀 같은 데도 은퇴 비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거의 영주권이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만 이렇게 디파짓 해놓으면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 영주권이죠. 그런 비자. 이제 은퇴 비자라고 하는데,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이런 나라는 굳이 그게 영주권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그냥 이렇게 체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각각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고민해 볼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영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캐나다 영주권자다, 그럼 캐나다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에 살아라, 영원히 너 캐나다 살아야 돼, 그래야 너 영주권자야, 그건 아니거든요. 권리를 가진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제운전 면허증처럼 외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국제운전 면허증이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서 운전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주권자가 되면은 5년 동안 2년 이상을 살아야지 됩니다. 연결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5년의 체류 기간 중에 영주권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사이에 합친 날짜가 2년 이상 그 날짜를 캐나다에서 체류한 것이 증명이 돼야만 5년 후에 영주권을 한 번 더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은 계속 연장해서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시민권은 이제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이제 캐나다 시민이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오히려 미국이 지금은 영주권 받기가 캐나다보다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미국이 영주권을 관리하기도 캐나다보다 쉽습니다. 캐나다는 실제로 5년 가운데 2년 이상을 산다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영주권 받아놓고 캐나다에 왔다 갔다 자주 하지 않으면은 영주권 5년 있다가 박탈당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리엔트리 비자라는 게 생겨서 돈을 일정 부분 내면은 미국에 1년에 한 번 또는 뭐 2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은 그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즘 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생겼는데 일종의 그 영주권 장사라고 그러죠. 미국에 그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국에서 사는 것의 장단점,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 외국에 영원히 그러니까 영주하는 사람, 이민 와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가. 제가 앞서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집에서 살면 참 멋있고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불편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집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주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장을 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멀잖아요. 직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아야만 그게 어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영주권자가 되는 거, 해외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잠시 사는 거 말고 오랫동안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랬죠.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살으라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는 그건 뭐 금상첨화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먼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캐나다에 이민 오면은 별로 이민을 권하고 싶지 않은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연령의 대상은 대체로 40대 정도를 기준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겠습니다. 40대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 오면은
캐나다에 와갖고 이제 아예 거주지로 옮겨서 이민 와갖고 살면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어울리느냐, 권하지 않느냐. 제일 첫 번째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전문직 종사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 또 뭐 치과 의사야, 개업 의사 잘하고 있어. 근데 힘들죠. 한국은 뭐 의사 아니라 모든 직장이 다 어떤 직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그런 전문직을 다 접고 병원 하던 걸 다 접고 그냥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온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대구에서 비뇨기과를 본인이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영어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이가 둘이었는데 엄마하고 기러기 생활을 이렇게 떠나 보냈습니다.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밴쿠버에 이민은 아니지, 기러기 엄마 유학을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막상 기러기 생활해 보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기러기 아빠들도 있을 겁니다. 기러기 엄마들도 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참 힘듭니다. 이 기러기가 기러기 힘듭니다. 그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처음에는 조금 뭐 할만하는데 그게 2,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러기 생활 하다 보면은요 크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아빠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는 신세도 됐습니다. 집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해서 아빠 그냥 이제 먹고 살 게 있으면 아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아빠가 그 병원 원장이 과감하게 병원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짐을 싸들고 그때만 해도 영주권 받기가 어렵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이제 와서 가족들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애가 중학생, 밑에가 초등학교 6학년 뭐가 그 정도 되었을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 그 정도? 네. 한참 일할 때죠. 50대 초반 뭐 요때 한참 일할 나이였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하고 다시 이렇게 뭉치니까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 그 돈이 뭐라고? 인생 뭐 살 거 있어. 가족하고 이렇게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게 이게 인생이지. 그래서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한 6개월은요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 사는 게 이 맛이야. 야 의사? 야 그게 중요하잖아. 가족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고 최고야 최고. 맨날 골프 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렇게 어렵게 의대를 가갖고 그렇게 그래도 나름 막 바쁘고 사회에서 막 그 환자들이 선생님 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여기에 오니까 갑자기 나의 신분이 여러분 살짝 들으세요. 개털. 갑자기 신분이 개털이 된 것 같은. 그 예비군 남자들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신부가 관계없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완전히 그냥 원 오브 댐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많은 군 중에 한 명. 존재감이 너무 없어진 겁니다. 이 아빠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뭐지? 내가 텃밭 가꾸는 게 내가 일이 아닌데.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젊은데. 막 이런 생각에 이제 갈등이 돼서 한때 이분요. OSS 우리 그 오성식 국제학교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수학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이들 감기들 뭐 약 처방은 아니지. 컨설팅이지. 여기서는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이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이건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남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일하고 결혼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만 엄마 다시 기러기를 놔두고 아빠만 돌아가서 이번에는 개업 일을 하지 않고 병원을 열지 않고 그냥 페이닥터로 월급쟁이 의사로 하면서 좀 더 많은 휴가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여기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뭡니까 대학을 가고 다 끝나서 이제 아빠는 다시 이제 한국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그래서 그런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 캐나다에 이민을 오면은요, 여기서 그 똑같은 전문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60이 넘어가면은 좀 모를까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돈을 번다고 해봐야 그런 전문직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가고 그런 전문직에 일을 하다가 여기 와갖고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뭐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이민 와서 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완전 우박이야. 보이네, 저기. 아, 나 이런 거 좋아. 와, 우박. 날씨가 오늘 조금만 더 추우면 여기가 완전히 백설공주의 나라가 된다. 완전히 여기에 그냥 그 눈이 내려앉으면 로키 산맥에 간 것처럼 예쁘거든요. 저는 이런 비가 참 좋습니다. 네. 오늘 효과음도 많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친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술하고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캐나다에 살기는 잘 안 어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람들이 뭐 맨날 그러니까 40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서 맨날 골프 치고 그냥 놀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의사를 접고 여기에 온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와서 돈 안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시간 보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한국 주식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가 주식 완전히 다 날려 먹어가지고 애 가르치러 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간 사람도 저는 몇 명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 밴쿠버라고 하는 데는 그 돈을 막 큰 돈을 벌고 막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가 조금 힘든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싸들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밴쿠버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여기 와서 진짜 이민 와가지고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뭐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뭐 온 몸을 써가면서 전에는 한국에서 머리로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몸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보낼 시간들이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민을 오면은 캐나다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들 많잖아, 이래저래 친구들. 근데 이 캐나다나 미국에 살다 보면 친구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캐나다에 오면은 쥐약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이민 생활이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뭐 술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먹어도 주로 집에서 먹잖아요. 물론 여기도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룸사롱 같은 것이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동네방네 다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기 뭐 해 떨어지면 끝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기에는 안 어울린다. 술 좋아하는 사람. 또 뭐 대리운전 같은 것도 있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 재미없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활동량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24시간 일하고 뭐 그러는 사람. 뭐 저녁에도 끄떡하면 그냥 어디 나가서 뭐 하나 먹고 오고 그런 사람. 뭐 쇼핑도 심해 나가서 하고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그게 끝내주죠.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뭐 찜질방에 가서 뭐 지압도 받을 수 있고 찜질도 할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자를 수 있고 24시간 내내. 그죠? 정말 좋잖아요. 한국은. 밖에 나가면 뭐 다 돌아가잖아. 아무 때나. 그죠? 근데 캐나다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여기는 8시만 되면은 거의 잠자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밴쿠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이 토론토다 보니까 토론토하고 시차가 3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새벽에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이 또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8시만 되면 사람들 많이 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용하고 만약 그렇습니다. 상가들도 일찍 닫습니다. 이 밴쿠버 지역은 상가들도 일찍 닫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24시간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캐나다 이런 데 이민 오면 재미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금방 없어졌네. 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조금 우울합니다. 이게 캐나다는 밴쿠버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울리는 사람. 야, 이런 사람은 참 캐나다 같은데 이민 오면은 정말 잘 살고 재밌어하고 좋아하겠다. 이런 사람. 우선 첫 번째는요. 우선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돈을 쓰면서 돈 많은 사람은 뭐 사는데 지장이 없다. 특히 돈만 많으면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근데 특히 또 밴쿠버는요. 일단은 그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진정한 백수. 여러분 백수의 여러분 정의는 뭡니까? 백수는요. 그게 돈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백수가 절대 아닙니다. 백수는 100가지 노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시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플러스 100가지 노는 기술이 있어야 돼. 특히 캐나다에서는요. 잘 살려면 혼자 놀 수 있는 빵빵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캐나다에서 사는 데는 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골프 여기 정말 싸거든요. 골프라든가 사냥, 그 다음에 낚시. 골프가 우리나라에서는 골프가 그래도 좀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뭐 서민 운동이죠, 골프는. 그리고 오히려 낚시, 뭐 플라잉 낚시인가? 뭐 그런 거. 그다음 뭐 요트 타고 여기는 이제 요트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로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저는 극과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 뭐 배 끌고 나가가지고 그거 다 하고 또 뭐 다 닦아가지고 또 놓고 또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거 여기 사람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거 좋아해야 돼. 그거 우리는 뭐 타세요 사장님 그러면 타잖아요. 네, 여기는 다 자기가 하잖아. 그러니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캐나다가 살만합니다. 특히 아주 골프에 미쳐 있는 사람은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정말 천국입니다. 값도 싸고 그래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골프장이 그래도 서너 개 이상 다 되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는 여기서는 산을 안 다닙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여기서 뭐 산을 다니거나 트레킹 코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동호회들도 많이 있고 또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도 뭐 공기 좋지 환상이죠. 그런 거는 그죠? 그다음 뭐 여기 뭐 운동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공공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런 건 정말 좋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하여간 바깥 생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캐나다는 천국입니다. 특히 겨울에 막 그 헬리콥터에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스키 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끝내줍니다.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야외 생활 좋아하고 하여간 캠핑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참 더없이 좋은 곳이 캐나다입니다. 그런 사람 캐나다에 와서 사는 거 권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업이나 뭐 정치 이런 거 등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주 진절머리나게 학을뜨게 한번 뒤었던 사람들. 저 종종 봐요, 그런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하여간 그 자기 사업 파트너한테 진절머리나게 한번 뒤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캐나다에 와서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남이가 떨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여기 와갖고 이민 와갖고 잘 지내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가정 불화가 심하거나 그러니까 난 남편하고 또는 와이프하고 이거 뭐 거의 이혼하는 것보다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떨어져서 그냥 가 있어라. 이 고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트러블이 많고 이런 사람은 또 이민 와서 이렇게 사니까 또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민 와서 오히려 정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장애아를 둔 부모.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장애아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차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장애아에 대한 그 복지 시설이라든가 사회적인 시선, 따뜻한 시선, 차별 없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정말 많은 혜택도 보고 또 아이들 당사자도 자존감도 많이 커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캐나다 이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장점이 있냐? 해외에서 살면은 먼저 좀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탈출한다라는 의미? 한국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잖아요, 관계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 그런 복잡한 관계로부터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좀 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복잡한 관계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출장을 가면, 그러면 와이프가 혼자 있으면은 왠지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남편이 출장 가면 좀 혼자 여유롭고 좀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좀 편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이렇게 뭐 여행을 가든 없고 혼자 집을 지키면 자유로운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딸이 아마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지금 여기 캐나다 와 있고 딸이 혼자 지키고 있으니까 아마 친구도 불러서 같이 잠도 자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생활을 한다라는 어떤 자유로움, 긴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장점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만큼 외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한국하고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다 되니까 예전에는 왜 외국에 살면 비디오 빌려보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딨어.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다 보잖아요. 뭐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다 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하고도 화상통화도 얼마든지 공짜로 다 하고 뭐 불편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심리적 거리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이렇게 많이 멀어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다. 뭐 한국 소식도 다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굉장히 외국에 나가서 사는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식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로움. 그죠? 외국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뭐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친척의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는 못 가는 것이 미안하고 죄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점이 있지만, 또 거꾸로는 약간 변명이 되잖아요. 외국에 산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그냥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입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뭐 양복 입을 일 대체로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그러니까 격식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되잖아요. 그거 제일 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그게 나중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나갈 데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여자들도 화장도 별로 안 하고 뭐 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특히 뭐 캐나다 사람들은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해방감, 자유로움, 그런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특히 밴쿠버 같은 곳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거든요. 인종 전시장이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이면. 그래서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플러스 다양한 음식도 접할 수 있고, 여기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큰 그게 행운입니까? 동남아 음식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음식, 유럽계 음식, 한국계 음식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요. 한국 식당 많이 생겼습니다. K-팝의 영향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하여간 이 K-팝, K-컬처, 이 한국의 문화가 뭐 강남 스타일 이후에 지금 뭐 누군가 BTS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굉장히 한국 문화가 보편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 곳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한국 사람 지위도 많이 높아졌고, 한국 음식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꼭 그 나라 안 가더라도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또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만나서 친구가 된 사람들하고 그 나라 방문도 같이 해볼 수 있고, 그건 정말 큰 즐거움이죠. 물론 여기에는 오픈 마인드와 영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남의 일에 별로 관심 두지 않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죠, 한국 문화는. 특히 이제 지방 사는 사람들은 좀 심하고, 서울에 뭐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사 와도 그렇게 큰 관심 안 갖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 없으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너무 한국 사람하고, 많은 한국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 이런 거. 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한 기간만 길었지 주 생활권이 캐나다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같은 직장 오성시 국제학교의 선생님들하고만 교류를 하지, 여기는 교포들하고는 실질적인 제가 교류를 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오면은 그냥 약간 그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쉬는 거,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한국으로 복잡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좀 사적인 개별화된 그런 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거는 참 외국 생활을 하니까 단점인 것 같더라. 첫 번째는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우리는 뭐 40대를 제가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한 40년 정도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쭉 살면 척하면 착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은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 달이 건너면 다 통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그리고 영어도 딸리고, 영어를 아무리 알아도 시스템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나이는 뭐 40대인데 어른인데,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도 약간 어리버리하고 영어가 딸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잘 모르니까 하는 짓도 약간 어리버리하고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약간 뭐 그런 느낌. 이방인의 느낌. 네, 그게 참 좀 그래요. 지적으로는 어린이가 된 것 같은, 좀 모자란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죠.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아까 본격적으로 내가 이 나라에서 살겠다. 그럼 이제 전투적으로 옆에 사람도 알고 막 주변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인적 네트워크를. 근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들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단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예, 그런 게 있죠. 외국에 이렇게 나서 살면 특히 노부모를 두신 분들, 괴롭죠. 괴롭죠. 저는 사실 이번에도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가는데요, 캐나다에. 우리 어머니가 올해 94이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본인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식이 너 가면 또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저하고 제 와이프는 너무 복 받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라. 왜냐면 저는 우리 집안의 막내고, 저는 형도 있고 누나도 4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뭐 좀 막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국도 나와서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와이프도 이제 위에 언니도 둘 있고 오빠도 하나 있고 막내고, 그러니까 우린 둘 다 막내니까 사실 자유의 영혼이죠. 미안합니다. 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죄스러움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를 한국에다 두고 왔다라는 그런 죄책감과 그런 부담감, 함께 있고 싶고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그게 사실 이 외국 생활하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캐나다의 한국 식당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그래도 이건 한국하고는 택도 없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겁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거. 제가 요즘도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와이프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가면 여행 많이 다니자. 여행 많이 다니고 딱 2가지만 하자. 2가지. 하나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자. 둘이. 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도 굉장히 힙도락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아주 푹 빠져 있고, 그리고 지난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유행을 만들었죠. 먹거리에 대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음식 문화 수준이, 음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보다는. 그래서 구석구석 맛있는 식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같은 한식이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근데 지금은요, 진짜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한국에. 미안합니다. 이 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 저는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걷고 그러면서 그 맛있는 음식 좀 다 먹어보고 다니게. 근데 외국에 살면은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저에게는 큰 단점입니다. 한국에 사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고요. 근데 반면에 외국 음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조금 도전적이신 분들은 당연히 캐나다가 전 세계 음식은 한국보다 많죠. 당연히 많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명절이 없는 회색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는 한국은 설날이죠. 설날, 뭐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특히 며느리,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바쁘죠. 그리고 명절이 싫죠.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 시댁에 가서 또 뭐 전두째 되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명절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애들한테 뭐 용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가갖고 뭐 취직은 언제 어떻게 되냐,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귀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대한 그 부담이 있잖아요. 싫죠. 그런데요, 명절은 정체성입니다. 명절은 정체성이에요. 이 외국에서 살면은요, 한국 명절? 여기 캐나다에 사는데 한국의 설날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들 학교도 가고 뭐 분위기 자체가 이쪽은 이 나라의 명절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명절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할로윈 데이도 있고 여기에는 이 나라의 명절이 있는데 이 해외 교포로 살면은요 이 나라의 명절도 내 명절이 아니에요. 아니 뭐 이 나라 뭐 땡스기빙도 있고 뭐 있는데 그냥 우리 명절 같지는 않아. 네. 하긴 남의 거잖아요. 완전히 물론 여기서 태어난 애들, 어린 애들은 그래도 이 나라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죠. 1.5세들은. 근데 1세대들, 우리 저처럼 이렇게 주로 한국에서 살다가 40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요 참 싸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명절이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거 뭐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뭐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뭐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 조금 미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의 보딩스쿨을 다녔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우리 아들이 몇 살인가 24살쯤 됐나? 근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국 캐나다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완벽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뭐 미국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세고 말 그대로 저처럼 이제 1세들은 정체성 문제가 이게 나는 확실히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사니까 이건 뭐 그런 날은 명절이 되면은 더 고향 생각이 나고 그래도 이제 밴쿠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한인 마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래도 조금 뭐 한가위 기념 무슨 뭐 설날 기념 뭐 세일도 하고 뭐 그런 음식도 팔고 자꾸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LA 정도 되면 조금 더 있긴 하겠죠. 그래도 그건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딱 그거지 뭐. 필리핀 사람들도 보면 매주 일요일이 되면 해화동 성당에서 다 모이거든요. 서울은 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겠지.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이렇게 명절 문화가 있겠지만 명절 딱 되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싸하잖아요. 그죠? 우리 명절을 그들의 명절은 아니니까 또 그들 명절이 된들 뭐 한국에서는 그들 명절 무시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없다라는 것이 참 회색 인간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거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처음에 오면은 차려입지 않고 아무거나 입고 그냥 머리 그냥 이렇게 그냥 동여 매고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다니고 뭐 이래도 여자들 화장도 안 하고 그래도 누구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자유로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차려입는 즐거움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사실은 뭐 명품백이나 명품 옷도 입고 어디 한번 더 가보고 싶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가봐야 뭐 성당 교회 뭐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여기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40대 이후에 와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차려입고 다니는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근데 한국의 뉴스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죠. 네이버 같은 거로 뉴스를 보는데 여기에 살고 있으면은 한국에서 무슨 당이 뭐 하고 누가 어쩌고 별로 한국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정치 뉴스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기 오면 더 합니다. 예. 그것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살다 보면 그 조그마한 그런 한국 뉴스도 내 뉴스가 아니고 또 이 나라의 뉴스도 내 뉴스가 아니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회색 인간. 좀 그게 외국에서 사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단점.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살면서 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죠? 안 되지. 여기 대통령 제도도 없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도 무슨 뭐 상원 의원이나 이런 정계에 진출하려면 여기도 이제 그 여성분이 한 분이 계시죠. 이쪽에도 무슨 마틴이더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이 캐나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백인하고 결혼해서 반쪽이라도 섞이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완벽하게 한국 사람끼리 살면서 국적이 캐나다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정계 진출하고 그러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 거가 아닌 것에 대한 어색함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몸이 여기서 살아도 어쨌든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무 같은 것들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어떤 그런 그 한국의 그 뭐랄까 소나무라든가 이런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다른 그냥 삐죽하게 크기만 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어색하거든요. 어색함. 낯설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낯설고 어색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살면은 불편한 거는 병원 이용하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병원 이용하는 게 한국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는 거. 오늘 뭐 굳이 다시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면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돈 버는 거 이상으로 힘듭니다. 돈을 그냥 한국에서 번 돈을 갖고 와서 쓰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나라니까 쓰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사람의 돈을 벌면서 산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대나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와가지고 또는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유학을 왔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쪽 문화라든가 시스템을 많이 이해하고 또 인적인 네트워크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만 나이 40살이 넘어서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주류 계층에서 머리를 가지고 그런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살다가 여기 와서는 몸으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플러스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40 넘어서 이주에 오시는 분은 여기 와갖고 나는 직업 갖고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하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생활의 단점. 해외 생활의 단점 마지막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거는 모든 그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의 다 공통점일 것입니다만은 특히나 이렇게 미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서양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거리상 한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문화의 이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날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외로움 같은 게 있죠. 특히 이 밴쿠버는 겨울이 되면은 해가 일찍 떨어져요. 한 4시 정도 되면 어두컴컴해집니다. 종일 비가 오지요. 겨울에는 참 외롭습니다. 외롭지요. 그래서 왜
우울증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 동남아권, 뭐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삶의 만족도는 더 높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날이잖아요. 남편이 그 뭐 동남아 베트남 같은 데로 지사 발령이 나면은 뭐 3번인가 4번 운다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첫 번째는 으이구 왜 오빠는 남들은 저기 말이야 유럽 미국 막 그냥 뭐 워싱턴 이런 데도 발령 나는데 왜 당신은 하필이면은 그 많고 많은 그 지사 가운데 베트남 지사를 갔어 이 무능한 인간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한번 울고, 두 번째는 가고 막 아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덥고 아유 환경이 취약하고 무슨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후진국에서의 느끼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울고. 근데 이제 막상 생활을 해보면 그런 거 후진국에 가서 여자들이 생활할 때는 손에 물도 안 묻힌다 그러잖아요. 다 그 내니 쓰고, 그러니까 집에 일 봐주는 사람들 다 하니까 그냥 부리기만 하니까 이거 사는 거 괜찮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부는 거는 남편이 다시 발령이 나고 한국으로 갈 때 이 무능한 인간아, 왜 연장을 못하고 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3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 후진국에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동남아는 이제 밤에 나와서 음악 듣고, 저는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참, 여기는요 다운타운에 가도요 저녁 늦게까지 오픈 잘 안 합니다. 몇 개 특별한 식당만 그런 데만 이렇게 뭐 하고요 일찍 닫습니다 문을. 요즘 뭐 코로나 시대라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코로나 아닐 때도 일찍 문을 닫습니다. 우리처럼 막 24시간 돌아가고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동남아는 상당히 밤에도 많이 뭐 이렇게 북적북적 하잖아요. 전 사람이 좋아서 사람하고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막 이렇게 바쁘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제 또 이야기한 거에 연속입니다만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살아라 그러면 저는 한국에 삽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에 이제 제가 여기 그 일하는 비즈니스가 여기 있으니까 우성시 국제학교 유학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을 하니까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집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 4명이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일삼아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 투어를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출장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동남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주 특수한 정말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집안의 막내, 우리 와이프도 그 집안의 막내, 두 막내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미안해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할까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복 받은 것만큼 많이 돌려주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두서없이 이래저래 떠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산발에다가 원고를 이렇게 써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래도 중요한 거 안 까먹고 이야기하려고 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왠지 가위바위보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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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더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